A매치 브레이크가 시작하기 직전에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가 이번 주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 토트넘은 손흥민, 브라이튼은 반헤케와 주앙 페드루 양 팀이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주앙 페드루부터 반헤케, 오라일리, 벨트만, 아딩그라, 그루다, 밀러, 마치까지 부상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주앙 페드루와 반헤케, 오라일리 이 3명의 선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에 복귀할 수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 두 팀이 전술적으로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보자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맨체스터 시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토트넘입니다. 62.9%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브라이튼이에요. 61.5%. 토트넘의 포스테콜루 감독도 마찬가지고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볼을 점유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탈압박이 되느냐 전방 압박이 성공하느냐 이 포인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볼을 점유할 때 토트넘이 달려나와서 압박하는 순간 이 순간에서 경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데제르비 감독 때부터 이제 휘르첼러 감독에 이르기까지 상대 팀을 본인들의 진영에 끌어내는 패턴을 굉장히 잘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골키퍼부터 볼을 가졌을 때 빠르게 볼을 방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상대가 올라와서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게 만들고요.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상대의 수비 라인 뒷공간 이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을 브라이튼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볼을 방출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강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의 압박에서 중요한 선수가 바로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쿨루세프스키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솔랑키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압박의 축이 되어주고 있는데 쿨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솔랑키가 올라가 있을 때 압박의 방향을 정해줄 때가 많아요.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구도를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모두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순간 쿨루세프스키가 2차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쿨루세프스키 쪽에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측면 공격수 자리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뛰고 있는데 포스테콜루 감독이 쿨루세프스키를 지난 시즌부터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 쿨루세프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보여주면서 분명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지난주 맨유전의 장면인데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솔랑키가 슬슬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압박을 할 때도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압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 입장에서는 볼을 가졌을 때 솔랑키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뛰어나오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반대편에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백패스를 보고 솔랑키가 또다시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오나나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더리우트에게 달려갔다가 더리우트 쪽을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나나가 어쩔 수 없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줄 때 존슨이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따라 들어갑니다. 일단 솔랑키부터 압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이 선수를 압박을 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맨유의 미드필더 마이누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쿨루세프스키가 마이누의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나오면서 앞으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볼을 잡은 맨유의 선수가 앞으로 패스를 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바로 전 장면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붙어 있었는데 볼을 방출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쿨루세프스키가 이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세프스키 때문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지 못하고 수비수가 다시 몸을 돌려서 바깥으로 걷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줄 곳이 없으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솔랑키와 쿨루세프스키 이 두 명의 선수의 압박이 가장 중요한 압박 패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순간적으로 솔랑키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고요. 솔랑키가 압박을 하니까 오나나 골키퍼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그 순간 솔랑키의 압박을 보고 쿨루세프스키가 바로 뒤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가 먼저 압박을 하고 쿨루세프스키가 강하게 달려드니까 여기서 줄 곳이 없어서 빨리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이미 이쪽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솔랑키와 쿨루셉스키 그리고 마지막에 브랜든 존슨의 압박까지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그냥 의미 없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이런 장면을 유도하는 장면이에요. 최근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와 솔랑키가 압박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솔랑키가 압박을 전방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맨유의 오른쪽 풀백 마즈라이가 더리우트에게 백패스를 줘요. 근데 이때 솔랑키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더리우트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리우트가 백패스를 하게 되면 이미 솔랑키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오는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대로 오나나에게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순간적으로 오나나에게 백패스를 못합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패스를 줄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 공간으로 볼을 끌고 나가죠. 더리우트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서 더리우트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리우트가 패스를 줄 곳이 없는데 계속 솔랑키가 본인을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결국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곳을 못 찾고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단순하게 뻥 전방으로 차내면서 다시금 토트넘이 볼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솔랑키 그리고 뒤에 있는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브라이튼의 빌드업 작업을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볼을 가졌을 때 약간 느리게 볼을 전방으로 건네주면서 상대를 올라오게끔 유인하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가져가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압박과 브라이튼의 탈압박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될 거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상대를 유인하면서 측면에 있던 미토마 같은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투톱을 이루고 있었던 웰백이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루터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붙어 있다가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고 공간을 만드는, 예를 들면 미드필더가 쿨루셉스키를 끌고 들어갈 때 측면에 있는 미토마가 포로를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웰백이 측면으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탈압박을 할 때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 그 압박을 당하는 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탈압박을 하고 공간을 찾아나가는 이런 장면도 많이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브라이튼의 탈압박과 토트넘의 전방 압박, 이 포인트가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볼을 빼앗았을 때도 마무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손흥민이 없는 자리에는 베르너가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존슨이 최근 들어서는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존슨만 믿고 가기에는 사실은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면 베르너 쪽에서도 뭔가 득점이 나와줘야 되고 솔랑키 쪽에서도 득점이 조금 더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베르너가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도 보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는데, 측면에서 확실하게 패스가 들어왔고 베르너도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공간으로 잘 침투해 들어와서 완벽한 1대1 찬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골키퍼가 달려나오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골키퍼가 달려나오는 타이밍이 늦으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르너가 골키퍼가 뛰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만들어지는 순간 너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을 하지 않고 돌파를 시도해요. 근데 골키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공격수가 돌파를 하기 쉬운데, 상대의 골키퍼가 엄청나게 나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베르너가 치고 달리니까 여기서는 골키퍼가 충분히 베르너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눈앞에 베르너가 뛰어나가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베르너가 어설프게 드리블을 하면서 치고 나가다가 골키퍼가 베르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르너가 골키퍼가 따라오니까 제대로 각도를 못 잡고 실망스럽게도 빈 골대에 득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확실한 득점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 이게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 냈을 때도 볼을 빼앗은 이후에 바로 득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를 통틀어 보면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토트넘이 득점을 기록한 게 11골인데요. 이 11골을 기록하는 동안 XG값은 13.4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골을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도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손흥민 선수까지 빠져버리면 토트넘의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을 때 최근 절정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뭔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경기가 이제 여러모로 매우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감독들 간의 경기잖아요. 볼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탈압박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비슷한 스타일의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의 템포라던가 경기의 재미도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서 재미있는 경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리고 토트넘이 브라이튼전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순위를 생각을 해보면 최대 6등, 5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둔 상태에서 토트넘이 좋은 기분으로 휴식기를 맞이하려면 브라이튼전의 승리가 필요하고 브라이튼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두 팀의 순위가 8위와 9위 바로 붙어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서도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